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진연구자 대표 한인정입니다. 저희 이번에 세션 5번 이제 정말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로 전 세션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전환의 씨앗이라는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2022년의 과제라고 하셨는데 실상 지금 그걸 마지막 세션까지 봐주시면은 저희가 이미 그 서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과연 정말 돈 줄 사람들이 정말 돈을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실질적인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한번 그런 내용을 들어보는 정말 마지막 세션 5까지 정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제 옆에 계신 발표자분님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발표자분이 누군지만 알아맞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기본됨이 있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어두운 밤하늘, 너른 품을 지닌 아름다운 산, 평생 운동이라는 검도, 자연의 소리를 담은 오카리나를 좋아하신다는 분, 과연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일까요? 한번 그분께 먼저 마이크를 넘겨서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광은입니다. 옛날 10년도 넘은 문구를 접하니까 쑥스러운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최광은입니다. 아마도 사회자님께서 저와 관련된 이 낭만적인 문구는 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저에 대해서는 무슨 문구로 소개를 해주실 건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소개를 하라 그러네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맡고 있습니다. 서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이고 그리고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한인정 선생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기본소득을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냥 좋아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오늘 좋은 발제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네. 네, 이지은 이사님께서 왜 좋아하는지 말을 안 해주셨는데 아까 저한테 그냥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아마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번 연구를 하실지가 좀 기대되는데요. 한 발표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분 정도 전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아니면 유튜브에 계신 분들 아니면 패널들 분끼리 서로 질문하시면서 좀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최강훈 선생님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도입 관련 증세 태도를 말씀드릴 최광은입니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눈프 현상의 비판적 해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눈프라는 단어를 여기 자료집에서 보신 것 말고 이전에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올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잘 모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단어나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가장 최근에 쓴 논문, 지금 어떤 저널에 심사 중인 논문을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보면 눈프 현상의 비판적 해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해부라기보다는 해체에 가까운 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눈프가 나온 그 연원을 거슬러 가서 그게 뭘 말하고자 했는지를 보고 그 정의에 따라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니 애초에 눈프가 말하려고 했던 것 자체의 문제의식을 해체하는 것이 사실은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프는 저기서 보실 수 있듯이 Not out of my pocket의 약자이죠. 그 단어를 보면 NIMBY, Not in my backyard도 생각이 나실 수 있고,
님비의 반대말인 핌피 Please in my front yard와 연관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어를 처음 만든 것은 예를 들어 님비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것은 뭐 위키백과 이런 데 찾아보시면 1987년도 미국의 어디에서 쓰레기 매립 관련해서 뭐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이 num프란 말은 2012년도 이제 3월에 헤럴드 경제신문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복지 수준 평가와 복지국가 비전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도덕적 해이와 이제 연결하면서 사람들이 복지 강화는 원하는데 세금 부담은 회피하려고 하더라 하는 현상을 이제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님비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이 단어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조금 언론에 회자가 되다가 당시에 2014년에는 2014년도에 신어, 새로 만들어진 단어로 2015년 3월에 국립국어원이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num프족이라는 단어를 이제 국립국어원이 신어로 발표를 하면서 복지가 더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이나 무리로 num프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 헤럴드 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이 현상의 정의는 뭐였냐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죠. 1순위로 당시에 나왔던 것이 부자 증세가 39.2%였고 탈세 예방이 37.5%였고 정부 예산 절감이 18.7%, 그리고 세율 인상이 4.6%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num프가 말하고자 했던, 이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본인의 그 세금 부담을 뜻하는 세율 인상이 그 재원 조달 방안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을 이제 비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증세 일반에 대한 반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증세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num프 현상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은 증세 일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 단어가 탄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num프를 두고 이전에 이제 복지 확대를 지지하고 세금 증세 태도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좀 있었는데, 이전의 연구는 예를 들면 몇몇 설문조사에서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증세를 동반한 복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그룹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또 하나는 복지 확대 그다음에 증세 찬반, 이걸 각각 물어봐서 그 태도를 살펴보는 연구 흐름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복지 확대와 증세 찬반을 물어보는 것 중에 복지 확대는 찬성하지만 증세 찬성이 아니고 증세는 반대하더라, 이제 이 교집합, 이 집단 그룹의 태도를 가지고 이전에 num프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일단 증세 이외의 재원 마련 방안은 논외로 한다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복지는 확대를 원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집단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이 집단을 어떻게 설득해서 증세 강화로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을까? 그 집단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연구들이 이제 몇 개의 연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 num프 현상 단어를 접하고 그 논문들을 보면서 그 이전 논문들의 한계를 보다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계를 좀 지적하고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현대경제연구원 그 헤럴드 경제신문 조사에서도 증세 일반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는 의견 분포가 비슷했어요. 하지만 본인 세율 부담에 대한 지지는 낮았죠. 그래서 이 눈표 현상이 원래 그 원작자의 의도는 증세 일반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 본인의 부담에 대한 회피 현상을 말하는 거였는데, 이 복지와 증세 태도를 연구한 몇몇 주요 논문들은 그 본인의 부담을 말한 게 아니라 증세 일반에 대한 태도로 그 논문을 쭉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눈표 현상이 말하고자 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런 뭐 자료 데이터의 한계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눈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조작적 정의를 만드냐면,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파악할 수 있고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앞뒤를 빼가지고, 그러면 복지 확대는 많이 찬성하는데 증세 확대는 덜 찬성하더라 혹은 반대하더라 이러면 앞에서 말했던 눈표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 두 개의 설문조사 문항을 가지고 눈표 현상을 측정을 하려고 했던 연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세 일반에 대한 그 정의의 문제가 있고, 사실은 본인 부담 회피 경향인데 그게 아니라 증세 일반을 이야기했다는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부분의 설문 문항이 그렇잖아요. 매우 반대하느냐, 매우 찬성하느냐, 보통이냐, 이도저도 아니냐, 중간의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순위 강도의 세기는 차이 있고 약간 순위는 있지만 이게 범주형 변수라는 건데, 그 범주형 변수는 그 자체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범주형 변수와 비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산술 연산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척도가 다르고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시도를 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앞에서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많은 여론조사가 되고 있겠지만 최근에는 더 늘어났겠죠. 초창기에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면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이 주를 이루다가 점점 사람들의 관심 영역이 넓어지니까 복잡한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017년도 이제 영국 바스 대학 정책연구소에서 의뢰한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를 물은 다음에 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그 설문 문항을 따로 넣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찬성률이 좀 높다가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 그 찬성 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2019년 2월에는 한국 리서치, 한국에서 그 정기조사에서 그와 비슷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세와 관련 언급 없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51% 정도가 찬성을 하다가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33% 정도로 그 찬성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많이 보듯이 보면 그 질문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떤 분은 뭐 프레이밍 효과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질문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질문 문항이 어떤 의도로 읽혀지게 응답자들이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그 응답의 비율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죠. 기본소득에서도 이제 증세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론조사에서 그런 다양한 차이들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게 이제 기본소득과 증세를 연결한 대표적인 여론조사였고, 작년 10월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에서 그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인식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적어도 한국에서, 외국 사례까지는 전부 다 제가 검색을 해보진 못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그것이 기본소득과 증세와 관련된 굉장히 포괄적인 다양한 질문들을 담고 있는 조사였어요. 그래서 양재진 교수 외에 3인 이름으로 그 논문이 올해 6월 달에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증세 태도 연구로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정책연구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를 하실 수 있고, 거기서도 사실은 그 눈프 현상을 언급합니다. 그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기본소득 그 도입을 위한 증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는 분포가 대략 비슷하게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 근데 이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증세를 하느냐 아니면 부자에게 더 많은 증세를 요구하느냐에 이제 부자에게 당연히 증세 요구가 더 높았고, 모두가 골고루 세금 부담을 하는 비율은 20몇 % 정도로 낮았어요.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나 자산세 등등의 고율의 과세를 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았고, 그런 결과를 두고 그 논문의 저자들은 또한 기본소득 증세와 관련된 눈프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이 논문을 구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의의는 기본소득 논의를 이전에는 이제 재원 마련, 조달 등등 다양한 모델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 증세 태도와 관련된 것과 논의를 증세 태도와 관련된 영역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했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눈풀을 통해서 눈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일을 하면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의식조사를 기초로 해서 이슈 진단이라는 페이퍼 2개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한다, 그 2가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치셔가지고 참고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그 주 자료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 논문에 이제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기본소득 적정 금액이 얼마이냐도 물었지만, 그 이전에 기본소득 20만 원을 준다고 할 때, 그리고 50만 원을 준다고 할 때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월 20만 원에 찬성하시는 분은 71.7%나 되었고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하시는 분은 59.4%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 또는 50만 원 둘 중에 하나라도 찬성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니까 이제 80%가 조금 넘었고요. 그다음에 20만 원도 반대야, 50만 원도 반대야 이렇게 둘 다 반대하신 분은 14.4%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이게 간단하게 이해되는 것 같지만, 이 금액을 특정해 가지고 찬반을 묻게 되면 그 반응들이 잠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에도 반대하고 월 50만 원에도 반대한 사람이 14%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한 사람 중에는 나는 월 20만 원 안 돼, 월 50만 원 안 돼, 나는 월 30만 원인데 둘 다 선택지 없어, 이래서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참고해서 이 결과를 보셔야 되고, 어쨌든 제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기본소득 적정 액수 대비 자신이 얼마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고자 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BI는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이고, X는 독립 변수의 벡터인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통칭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WTP는 이제 willing to pay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추가 부담 소득세액은 이 설문 문항에서 자신의 현재 소득세 말고 추가적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소득세율을 0.1%부터 40% 미만까지 10개의 구간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문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의 세율
추가 부담하겠느냐를 묻는 주관식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내겠다는 세율을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개인의 연소득을 묻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연소득 곱하기 추가적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연간 소득세 비율을 곱하면 연간 자기가 이 기본소득을 위해서 낼 세금을 알 수 있고 그걸 12로 다시 나누면 월 내가 소득세로 얼마를 추가로 부담할지 그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는 그걸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푸는 이제 또 식이 나오는데 1-tax/bi인데 이제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앞서 제가 눈풀을 본인의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고 자기는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부담은 회피하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눈푸 지수가 가장 높은 상태를 1로 설정을 하고 그 1인 상태는 뭐냐면 기본소득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는데 텍스는 28.1%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 20세 이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의 그 15세 이상 보통 통계청에서 이제 15세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그게 한 36.8%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20세 이상이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그거보다 훨씬 적죠. 그다음에 주관적 지위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어느 지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고 하위층의 비중이 훨씬 더 높죠. 그다음에 정치 이념은 이제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보수보다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보편복지 선호는 저소득 계층의 저소득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하느냐 아니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복지가 되어야 되느냐 그걸 살펴보는 건데 이제 두 개가 약간 비슷하죠. 반면에 이제 복지부담 선호는 저부담 저복지보다 고부담 고복지를 원하는 사람이 10% 남짓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만족도는 뭐냐면 매우 불만족을 1, 매우 만족을 5로 1, 2, 3, 4, 5로 나누었을 때 이 9개 그 복지 영역에 따라서 만족도를 조사한 건데 이거 평균을 내보니까 3.25다. 3이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3.25니까 중간보다는 약간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10,000명 중에 기본소득을 얼마를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10,000명 중에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41만 원 정도가 나오고 중간값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평균은 41만 원이지만 중위값은 25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이 평균이 사실은 산술적인 평균이긴 하지만 이제 전체 무리 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편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중위값을 보면 이제 25만 원 정도가 1부터 10,000명을 줄 세우면 중간에 25만 원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를 본 거고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따로 떼어서 이 사람들의 기본소득 적정 금액 평균을 내보면 전체보다 당연히 높겠죠. 중위값도 30만 원으로 더 올라가게 되고요. 하위, 상중하를 이제 3분위로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똑같이 이제 나눈 거예요. 명수대로. 세 집단으로 똑같이 구분을 해보면 이 하위 집단은 423 케이스 중에 15사례, 그다음에 중위는 64개, 그다음에 소득 상위층은 344 케이스로 이제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라고 한 게 이제 주로 소득 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볼 텐데요. 적정 금액 분포는 여기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그냥 전체예요. 앞에서 전체와 추가 부담 의향이 있는 사람의 적정 금액을 이제 나눠서 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대략 20만 원 안팎이 가장 많죠. 근데 이제 추가 부담 의향이 있는 사람만 따로 떼어서 보면 20만 원 밑에서는 전체보다 훨씬 더 작고 20만 원 근방에서는 전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기
추가적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적정 금액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부담하고자 하는 세액 분포를 보면 이제 10만 원 근방이 가장 많고요. 점점 액수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이 눈프 지수의 그 각 집단별로 여기는 이제 나중에 분석에서 쓰이는 변수들을 그 변수의 속성별로 구분을 해서 눈프 지수의 평균과 중위값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면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찾아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가 가장 낮아 보이나요? 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 소득분위 가운데 하위가 눈프 지수가 가장 높죠. 0.89. 0.89란 말은 1-0.89 하면 0.11.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것보다 소득세로 부담하겠다는 것이 0.11, 11% 정도만 부담하겠다는 거죠. 소득분위 하위 집단에서는. 반면에 이제 소득분위 상위 집단에서는 그 수치가 눈프 지수가 확 내려갑니다. 0.33까지 내려가죠. 그다음에 주관적 지위 상위층에서는 이보다 살짝 더 내려갑니다. 평균이 0.31까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대충 결론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고, 근데 소득이 많은 사람도 덜 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까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거에 비해서 부담도 훨씬 많이 하려고 하더라. 이제 이런 결론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또 괴상한 표가 나오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화면상에서 이게 잘 보이나요? 보통은 이제 뭐 회계 분석하면 막 숫자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표를 따로 만들어 본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표에서 X축은 이 회계계수의 크기하고 방향이에요. 오른쪽은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고 0은 영향력이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0에서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계수의 각 변수별로 보면 점점 가운데 점이 있는데 그게 회계계수의 추정치고 그 옆에 막대는 이 회계계수가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뭐 95%의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편복지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소득 금액을 다소 높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그 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추가 부담 의향이 훨씬 높은 거고요. 0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추가 부담 의향이 작은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 이제 남성에 비해서 추가 부담 의향이 작다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서 가장 0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고부담 고복지를 보면 저부담 저복지에 비해서 고부담 고복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나머지 변수들에 비해서. 그리고 복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의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경계연구원 보고서에 보시면 기본소득 찬성 반대 의견하고 복지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 만족도가 높은 사람을 찬성을 할까요? 아니면 복지 만족도가 현재의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기본소득을 더 찬성하게 될까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복지 만족도, 그러니까 현행 복지제도의 효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났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매우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기본소득 추가 세액 부담 이 영향 요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 만족도가 0하고
그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유의한 수준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세금 부담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두 개는 이제 같이 보면 되실 텐데요. 추가 부담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그 변수의 영향력과 기본소득 눈프 지수의 이제 영향력을 같이 살펴보면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분위에서 보시면 그 하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분위가 중위일 때 소득세액이 커지고 상위일 때는 하위와 비교해서 훨씬 더 그게 커지죠.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기본소득 눈프 지수는 이제 소득세액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이제 눈프 지수에서는 나타납니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눈프 지수가 낮아지죠. 그 말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세금을 부담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을 이제 이 결과는 다 요약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앞서 이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눈프 지수는요, 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그 추가 부담 소득세액하고 기본소득 적정 금액을 비교를 한 건데, 그러면 추가 부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왜 추가 부담 안 하려고 하느냐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 1순위 이제 추가 부담 납부 의사가 없는 1순위는 이미 이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40% 정도고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게 17%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소득 분위에 따라서 나눠서 보니까 큰 차이가 있었어요.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이제 난 세금 많이 내니까 이제 더 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이제 소득 하위층으로 가면 이제 지불 능력이 없다. 그래서 더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게 소득 그 분위가 올라갈수록 소득세 추가 부담 의향 자체도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분위가 올라갈수록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겠다는 사람도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눈프 지수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은 소득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으로 소득세 이외에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도 보면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숫자하고 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알아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재정개혁과 관련, 그 다음에 세제 개편, 수익 사업, 세금 신설과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찬성, 가운데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가장 높은 그 찬성을 얻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기 맨 아래쪽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이죠. 빅데이터 공공화나 공공 플랫폼 조성 수익 사업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지지가 세금 신설 중에 보면 뭐 탄소세나 환경세 부과.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맨 위에 왼쪽에 있는 1번 현 세출 예산 조정.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득세에 대한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이제 소득세에 대한 그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뭐 그닥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과세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매우 높고, 그 다음은 이제 비과세 감면 폐지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맨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에 대한 지지 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소득세 인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 어떤 시사점, 어떤 생각을 얻을 수 있을까?
일단 객관적 상황을 보면 이제 한국의 명목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효세율을 보면 더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있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부담 의향은 증가하고 눈푸지수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앞에서 본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뭐 비과세 세금 감면 폐지와 같은 이 것들의 선호가 소득세 인상보다 좀 높은 그런 게 객관적인 여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 속에서 이게 소득세 이외의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 논의도 되어야 하지만 소득세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고 할 때 소득세를 증세를 추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여기서는 뭐 제가 비명시적인 증세 조치, 그다음에 명시적인 증세 조치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야기했죠. 보편적인 증세와 관련돼서는 보면 뭐 대략 40% 정도는 이제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이 많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각종 이제 감면, 비과세 등등을 등등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증세 방법과 관련되어서도 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제 비과세 감면을 아예 없애면 될 수도 있지만 비과세 감면을 일정 정도 조정하더라도 최저 한세라고 그래가지고 비과세 감면과 무관하게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제안도 하고 뭐 다양한 방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런 내용은 경제적 이해관계니 타인 존중 선언이 뭐 정치적 성숙도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직접 설명드리진 않겠고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과 증세 태도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연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정치적 성숙도 관련해서 이제 짧게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정치적 성숙도 이제 political sophist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이제 스티어스 에탈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성숙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정치적 지식 설문 문항에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까? 뭐 아닙니까?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옳게 답을 하면 정치적 지식이 많은 걸로 치고 오답이 많으면 낮은 걸로 치고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political interest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에 얼마나 많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이 문항을 가지고 이 정치적 성숙도를 평가를 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정치적 성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진적 과세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건 낮건 간에 높더라도 누진적 과세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 고소득 집단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해서 누진적 과세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타인을 존중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타인을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선호가 커서 그렇다. 또 하나는 뭐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면 이게 넓게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고 복지가 강화되면 자신에게도 결국 당장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목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결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앞서 이제 눈프 현상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이게 그냥 자기가 세금 내기 싫어 이 얘기를 도덕적 해이와 연결해서 이제 애초에 의도는 그런 걸 비판하고자 함이었는데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눈프 현상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이 눈프 현상이라는 게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여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응과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자신의 소득이 높아가지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소득 도입한다고 할 때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전제 조건 없이 소득세 증세 여부만 물어보았는데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을수록 훨씬 더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에 따르자면 애초에 눈프 현상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실제 까보니까 그런 눈프 현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부정적인 답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이게 제 발표의 요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는요. 저와 이지은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연구는 이제 질적 연구자 5명이 같이 모여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2명을 인터뷰를 했고, 그걸 이제 연구 문제에 따라서 초점을 좀 달리해서 저와 이지은 선생님이 이 논문을 썼고요. 그다음 조문영 선생님과 김민서 선생님과 김지연 선생님이 또 다른 좀 더 청년의 서사에 초점을 맞춰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기본소득 논의가 세계 어느 곳보다 뜨겁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기본소득은 주로 이제 실험 정도로 진행되는 반면에, 국내 기본소득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라는 한정된 지역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또 한계 연령, 그러니까 만 24세 청년에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만 원씩 4회 연 100만 원이라는 낮은 수준에서 지급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제도화된 정책이어서 그냥 실험 한번 하고 많은 정책이 실험이 아니어서 이 관심이 굉장히 다른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책화된 제도들, 그리고 현재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제도들도, 그러니까 저희 로드맵에서 이야기한 거 말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제도들은 주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어서 사실상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논의할 때 물론 뭐 정치적으로나 그냥 일상적으로는 용어들을 막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분 기본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지급을 다 하되 수준이 낮은 거, 금액이 낮은 거를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뭐 청년에게 한정된다거나 아동에게 한정된다거나 노인에게 한정되는 특정 집단에 한정되는 기본소득을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이 아니라 범주형 기본소득인 거죠. 그리고 수준이 좀 낮은. 그래서 이런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갖는 난점 혹은 우려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급여 수준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급여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급여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낮게 되면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이 베이직이라는 의미에는 어쨌든 기본적인 경제보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소득의 정의요건 5가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우리가 효과라고 이야기할 때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에서는 사실상 그런 어떤 기본소득에 갖는 해방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서의 뭐 협상력 강화라든지 노동시장 효과라든지 자율적 선택의 강화 뭐 등등의 이런 기본소득이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효과들은 사실상 충분성이 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 대상이라는 측면인데요. 이 범주형 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의 확장 가능성으로 최적화된 전략일까?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당장 내년에 충분한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제시한 것처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중위소득 50%인 금액인 91만 원을 다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들을 전제로 해서 뭘 고려하게 되냐면 어쨌든 시작은 그것만큼은 못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고 확장하자라는 이행 경로, 어떤 점진적인 확대 과정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범주형을 고려할 수도 있고, 부분 기본소득을 고려할 수도 있고, 뭐 참여소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등 뭐 다양한 다른 전략들, 그러니까 완전 기본소득이 아닌 충분하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아닌 뭔가 약간의 축소 형태의 대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범주형 기본소득, 특정 집단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청년에서 시작해서 노인과 아동과 장년과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가장 최선의 방식일까?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좋은 전략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특정 집단에게, 게다가 처음에 특정 집단을 그러면 청년은 90만 원, 다른 사람은 0 이렇게 시작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약간 낮은 수준의 범주형 전국 단위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이 특정 집단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그럼 누구 먼저 할까라고 할 때 왜 청년이야, 왜 노인이야, 왜 장년이야, 왜 뭐 문화예술인이야, 왜 농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특정 집단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우리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해, 그리고 우리를 먼저라는 주장들이 약간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이런 부분들의 함의들을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대상 간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서로가 집단 간의 선긋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주목했었던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들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청년, 하나는 이제 기본소득, 굳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요. 이 청년 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을 경험하게 하는가. 두 번째는 이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 경로로 어떤 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저희의 주된 과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4월 1일에 시작을 했고, 경기도 내에 만 24세 청년이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거나 처음에 이제 이조건을 걸었다가 대학을 가서 주소지를, 그러니까 집은 사실 경기도에서 계속 살다가 서울 가서 대학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24세 청년들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뭐 기본소득에 뭐 다양한 다른 분들이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간혹 계신데, 현금성을 위배한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성, 개별성 충족했고요. 청년만 했으니까 당연히 보편성은 충족하지 못했고, 현금성은 사실 청년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현금급여라는 현금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구분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어쨌든 급여가 현금급여냐 현물급여냐라고 구분을 할 때는 현물급여는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되기 전에 생활보호법이던 시절에 동사무소 앞에서 매월 며칠, 뭐 25일, 뭐 20일 이때 사람들 딱 빈곤층 줄 세웠잖아요. 그래서 연탄과 쌀도 정부미 일반미 안 주고 정부미로 배급하던
그 시절에 이제 그게 재화로 급여가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우리가 아는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걸 이제 현물 급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화 서비스. 그래서 지역 화폐로 주는 건 재화도 아니고요. 뭐 쌀하고 연탄 뭐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니까 재화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이분법으로 구분하자면 현금 급여이고요. 다만 이제 용처 제한, 그러니까 소비에서의 약간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장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제한이 있고요. 워낙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 화폐를 많이 쓰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군산에서 살고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매출 제한은 없고요. 주소 그 가게 혹은 법인의 주소가 군산이냐 아니냐로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뭐 유명한 뭐 식당이라든지 업체들은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롯데마트에선 지역 화폐를 쓸 수 없어요. 대기업이고 거기에 법인의 본사는 다 서울이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업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못 쓰지만 뭐 이성당이라든지 뭐 연매출 10억은 그냥 넘어가는 뭐 이런 유명한 지역의 기업들에서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비의 용처를 약간 제한한 측면은 있지만 현금성은 충족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이런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보고요. 충분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1년간 수급한 청년들을 이제 연구 참여자들로 모셨고요. 그랬을 때 개별 인터뷰와 초점 집단 인터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보통 개인의 특성, 가구 특성 이런 개인의 서사가 충분히 잘 자기의 내밀한 얘기까지도 좀 이렇게 잘 드러나는 특성이 좀 필요하신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는 개별 인터뷰를 했고요. 좀 더 그 집단의 역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FGI로 초점 집단 인터뷰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2분의 연구 참여자들을 인터뷰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5명이 나눠서도 하고 같이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별 인터뷰에 이제 저희가 범주를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했어요. 그 이유는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 담론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워낙 그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청년 담론이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약간 중산층 어떤 청년 세대가 좀 과잉 대표되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많이 있었고 저희가 이 연구를 설계할 당시 저희 연구진 5 다 그 문제 의식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않은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들을 듣겠다는 저희들의 욕심과 의도와 이런 것들 반영해서 기존에 이제 다양한 청년 담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범주들을 쭉 집어 넣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배타적이진 않아요. 지금 처음에 저희 의도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이면서 뭐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뭐 기혼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여서 어쨌든 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방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서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 명당 인터뷰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제기한 이 2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인터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문제의식, 과연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징을 경험하게 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무조건성부터 살펴보면 청년들은 이 무조건성이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 큰 제목 밑에 무슨 일로 왜 주지? 이런 이제 소제목들을 달아놨는데 이건 다 인터뷰에서 나온 저희 나름 인상 깊었던 서사들입니다. 그런 이제 말들인데요.
이거 뭐 사기 아니야? 뭐 이런 반응 처음에는. 물론 이제 성남 친구들은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성남에서는 자기 뭐 오빠나 누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받은 걸 받기 때문에 거기는 좀 다르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뭘 준다고? 왜?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파격이었다 이건 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급여를 받는 24세까지 과정 살아오는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늘 경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경쟁, 뭐 미술도 경쟁, 모든 게 다 경쟁이었고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든 대학을 다니지 않든 어쨌든 그동안에 경험했었던 어떤 국가로부터의 어떤 혜택들 혹은 어떤 급여들이 대부분 다 또 자산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지 청년 대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도가 다 자산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 자산조사 방식의 제도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이 무조건성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리고 특히 중산층에 속한 청년들은 그동안의 정책들이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박탈감, 그다음 억울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낮아야 주는 거야. 이런 그동안 이제 떨어진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본인은 이제 성인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항상 정책의 기준은 자기 부모 재산, 부모의 소득 이거를 기준으로 자기를 떨어뜨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데 내 옆에 있는 쟤는 맨날 하면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굉장히 컸고요. 그런 경험들을 했던 친구들은 청년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산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들의 경쟁 과정이나 어떤 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자기소개서 쓰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글짓기의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몇 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서바이벌 경쟁을 하는 청년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앞에 세션에서도 공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삶의 과정 내내 겪은 이 불평등과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존에 대해서 불안이 한편으로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 개발하려는 해야 된다는 이제 노력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무조건성 그냥 조건 없이 줘도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제가 이제 질문했을 때 제가 인터뷰했던 친구였는데 사람들이 이재용 손자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던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재용 손자한테 줘도 상관없다. 그 사람도 세금을 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아무한테도 못 줘요. 이러면서 이제 저를 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저소득층 대상 선별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별성에 대한 경험인데요. 청년 기본소득 저희가 이제 인터뷰할 딱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이 청년들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에서의 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였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위기 이 상황 국면에서 중앙정부가 국가 단위로 실시했던 긴급 재난 지원금 가구 단위로 나왔죠.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역과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재난 기본소득을 개인 단위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걸 순차적으로 경험했어요. 개인 단위의 청년 기본소득과 가구 단위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개인 단위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자기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가구 단위 급여와 개인 단위 급여를 다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가구 단위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인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몫을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고 이래서 그러면서 표현한 단어가 뭐였냐면 개별 단위,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나온 거는 내 거, 진짜 내 돈과 가구 단위로 나온 거 내 돈이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내 돈이 아닌 돈이고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은 내 통장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이거 온전히 내 돈이다 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구 단위로 나온 급여에 대해서 대다수 참여자들은 이 몫에 4인 가구면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나왔으면 25만 원은 사실상 자기 몫인데 자기 몫이 만약에 내가 그 가구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 집이 3인 가구였으면 그거보다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자기 몫이 있다고 인식을 하지 못했고 어떤 참여자는 인식을 했어요. 가구주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쟤한테 줘야 돼? 실제로 이 생계비를 벌고 운영하는 거는 부모인데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떤 친구는 이게 이제 가구 단위로 나왔고 가구 원수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나왔으니까 자기 몫이 있다고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내 몫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내 몫을 25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조금 그 친구의 어딩을 그대로 쓰자면 죽어라고 욕만 먹었다. 뭐 이런 사연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몫을 달라라고 했을 때 헛소리하지 마라. 부모로부터 이런 이런 대답밖에 못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정기성인데요. 여기는 약간 이제 한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의 정기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기성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된다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두 가지 속성을 사실상 정기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간격으로는 지급이 됐죠. 분기별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딱 4번, 1년, 그래서 한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자기 소비의 어떤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몇 번 주고 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이걸 계획해서 쓸 이유가 없는 급여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월 30만 원이 돼서 고정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혹은 뭐 그게 분기별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러면 자기 소비에서 이 부분은 이제 식비로 저기 쓰고 나머지 자기가 버는 돈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급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소비의 계획이나 생활의 계획을 하기 어렵게 한다라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현금성에 대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 지역화폐 저는 처음에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다지 뭐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군산은 워낙 또 지역화폐를 굉장히 많이 쓰고 군산 같은 경우에 제가 있는 지역은 또 위기 지역이고 이래서 하여튼 지역화폐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 안 가고 인터넷으로 뭐 하지 않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가능한데 그러면서 생겨 보이는 모습들이 지역을 다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역화폐로 주니까 지역화폐로 써야 되니까 여기저기 뭐가 있는지도 찾아보게 되고 친구하고도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이러면서 많이 알아보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역화폐의 긍정성이라면 사실상의 약간의 한계도 있어요. 모든 정책이 뭐 다 100%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 화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청년들 스스로가 청년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방점을 찍히는 게 아니라 경제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급한 일종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충분성에 대한 건데요. 이 충분하지 못한 기본소득을 경험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건가 라고 했을 때 인터뷰를 처음 딱 시작하면 많은 친구들이 자기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기본소득을 기초생활보장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처음 자기 경험을 돌아보고 얘기를 할 때 그건 물론 이제 경험 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풀려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그동안 뭐 기본과 관련된 용어를 들어본 거라고는 기초생계밖에 없으니까 못 사는 애들 주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는 신청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꽤. 뭐 이 문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도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구분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경험하면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기본소득을 기초생계와 헷갈려서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기본소득 앞에 청년이 붙었잖아요. 제도명이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은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기본소득이란 말을 했을 때. 그런데 앞에다가 청년이라는 말을 붙어서 그러면 이 사회에서 청년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한 급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이잖아요. 연 100만 원. 그리고 분기별 25만 원.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액수를 보고 굉장히 이건 나는 기만당하는 느낌이었다. 차라리 그냥 기본소득이란 말을 좀 빼라. 이거 이렇게 주고 이거 누구를 위한 청년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놈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청년은 분기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도대체 청년을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반발들도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을 어떻게 경험하게 했는가에 대한 저희의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했다. 좀 부족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 제기였던 이 기본소득의 확장성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다시 저희가 세부로 두 가지로 좀 봤는데요.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청년이라는 것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명에서 보이듯이 어쨌든 이게 이제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들, 이 청년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들이 꽤 많이 존재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 기성세대들은 사실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이 경쟁이 얼마나 힘든지 기성세대는 모른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건 복불복이다. 정말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중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학비 대주고 졸업하고 당장 취업을 못해도 부모한테 어쨌든 생활비 받고 뭐 구직활동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회사를 가거나 좋은 회사를 못 가면 부모한테 물려받거나 이런 청년이 있고 아니면 정말 안 풀리거나 계속 안 풀리는 이런 청년이 있다. 중간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청년 세대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삶에 대해서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한국 사회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기본소득이 그래서 이
비운의 세대에게, 이 어려운 세대에게 국가가 주는 위로이자 격려이다. 액수가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위로와 시혜 이런 이제 말들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없잖아요. 한국은 특히 없는데 그래서 이 90년대생을 아까 이제 비운의 세대다라고 표현했던 연구차는 도대체 오죽하면 이런 걸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찬성도 하고. 그런데 청년 기본소득이 아니었어도 그 어떤 청년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한국 사회다. 이런 평가들을 좀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준다고 했을 때 맨날 노인한테 주거나 뭐 이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거나 빈곤한 사람들한테만 주거나 이랬었는데 드디어 나라가 변하는구나. 자기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로의 서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사기 충전용 플러그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평생을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평생을 경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경쟁을 하면서 산다는 그 삶이 어떤 식의 결과로 나타나냐면 늘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로 계속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스스로 체화하고 내면화하고 용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이 사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을 해와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런 체제 자체 그런 게 없는 세계 자체를 잘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아까 앞에 세션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담론의 어떤 그런 청년 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 담론 의 한계들도 뭐 얘기가 언급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키웠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의 청년들을 계속 시험 보게 하고 살아남은 애들한테 칭찬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요새 뭐 학교 안에서 체벌은 못하지만 어쨌든 계속 배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불평등을 용인하고 모욕을 감수하고 기존의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화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어쨌든 뭔가 그 기존하고는 좀 다른 안정과 여유라는 감각들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유의 종류를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소비 선택의 여유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마음의 여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FGI 할 때 사람의 여유는 돈에서 나온다. 어떤 친구가 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참여자들도 다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이 약간의 소박하게 여유를 느끼는 게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친구들의 반응들이 있었고 특히 이 배민 커넥터 하는 친구를 제가 인터뷰했었는데 제가 이 친구 인터뷰하고서는 막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끝나고 나서 막 화도 나고 뭐 눈물도 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친구는 커넥터이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로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날 인터뷰 원래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2시간 한 40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 참여하신 분들에게 인터뷰 수당을 5만 원씩을 이제 드렸는데 자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그러니까 커넥트해서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날 내가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자기는 오늘 그러니까 배민에 접속 안 할 거라고 오늘 자기가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을 벌었고 그래서 자기는 오늘 조금 자고 싶다고 잘 거라고 그래서 이 인터뷰 30분 더 하신 거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안정감을 느끼게 했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느낌을 받게 했다. 그래서 사기 충전용 플러그였다. 라는 표현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낮은 수준의 액수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쨌든 청년의 불안함, 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위로라는 서사가 이제 앞편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있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랬을 때 내 삶은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라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봤더니 일단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일단 숨통이 트이는 삶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더 행복한 걸 기준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고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풍광들, 그런 삶들, 삶의 여유들을 묘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삶의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워딩도 저는 되게 가슴이 좀 아팠는데 살기에 너무 빡빡하니까 자기 비혼주의자는 아닌데 결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이런 워딩들을 쓰는 친구들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풀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도전이 불가능한 사회다. 한번 망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제 세션이었나요? 그래서 이 과시적 소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표현들은 이제 전 사실 이거 인터뷰할 때 플렉스 문화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 청년들의 용어들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은 아는데요. 이지은 선생님이 저한테 설명해줬어요. 플렉스 문화가 뭔지. 지금 무슨 말이야? 막 이래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서 이런 방식의 과시적인 문화들이 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제 친구인데 매일은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어쩌다가 2시간만 일찍 퇴근을 했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일인데 은행도 가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2시간만 일찍 퇴근을 해도 세상이 달라질 건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정말 맨날 일주일 내내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엔 다들 주말만 기다리는 삶을 다들 살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만약에 주어지면 노동 시간들이 좀 줄어서 적어도 모든 전 국민이 주말만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그럼 지지하는가? 이건 완전히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건 찬성해요. 근데 모두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완전히 갈리고요. 그래서 반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저한테 저를 가르쳐줬던 친구 있었잖아요. 이재용한테도 다 줘야지 그렇게 하나씩 다 가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국가가. 그래서 보편적인 게 더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게으름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반대를 막 해요. 나태한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돈 주니까. 그리고 그건 마음이 편하니까. 그건 그 사람들 몫이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게 좋으면 그 좋다고 판단한 그 사람을 존중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물론 저처럼 지금 이렇게 세게 말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게 뭔가 워딩을 읽으면서 왜곡이 좀 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청년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는 의외로 꽤 많이 나타났어요. 주로 근거는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는 이 강한 노동윤리 그리고 호혜성 이 논리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대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세금 낭비고 세금 도둑이고 유급 노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근데 그게 청년은 한국 사회에서 워낙 힘드니까 청년은 되지만 다른 계층으로까지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저와 이지은 선생님의 이제 결론은요. 이 낮은 수준의 범죄형 기본소득은 어쨌든 수급자들한테 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개별성 등등의 이 기본소득의 속성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소득을 경험하게 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뭔가를 실제로 느끼게 해줬다라는 건데, 두 번째였던 전략적으로 그러면 범죄형 기본소득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방식의 이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 혹은 전략이 가장 최우선의 전략일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범죄형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어쨌든 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친구들이 청년 기본소득 자체를 긍정적으로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과 서사가 청년이라는 서사를 경유해서 나타나고, 이 청년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청년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이것이 보편적 기본소득, 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에서 청년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로 자동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범죄형 기본소득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범죄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난점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시작점을 부분 기본소득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연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이제 지금부터는 좀 패널들 질문 이런 것도 좀 시작할 것 같은데, 앞서서 강남훈 교수님께서 질문을 거의 지금 아주 길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강남 교수님 계시죠?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질문, 청년들이 직접 말한 것 같아요. 뭐 김진영 선생님, 뭐 김영애 선생님, 뭐 김왕조 청년인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 한번 혹시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려나? 예, 거기에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유튜브에 올린 기사는 강원 도민일보에서 청년들 인터뷰한 거고요. 아마 신문에 난 거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직접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진영이라는 분은 청년 기본소득이 받아본 분들이 아니죠. 다 강원도에 계신 분이니까 아마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까 의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찬성자들은 제가 질문으로 안 올렸고요. 반대하신 분만 신문 기사에서 올렸는데, 김영애 이분은 청년은 후세들이 빚을 지게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박현상 이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다음에 김왕조 이런 분은 돈은 주면 잘 쓰겠지만 속으로 욕하겠다. 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찬성자의 질문은 안 올렸고요. 그 대답은 반대자만 제가 한번 올렸는데, 청년들의 생각이라니까 조사하신 분으로서 또 기본소득을 우리가 네트워크 회원으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이렇게 좀 한번 이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면.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곁들여서 하고 약간의 정보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발표 내용 자체는 이제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 태도이지만 올해 이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중에 하나가 경기도 그 연구원에서 이제 경기 청년수당 경험 그 방금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질적 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양적 조사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이 청년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을 경험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경험한 후에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이걸 이제 실험 그걸 받은 경험을 한 사람만 이제 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그 효과를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조 집단을 같이 구해 가지고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그 표본을 그리고 실험 집단도 3개로 예전에는 하나만 했었는데 실험 집단을 이제 그 같은 또래의 전국의 다양한 24세 청년 그다음에 다른 연령까지 해서 그 이중 차분 분석이라고 뭐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라고 그런 양적 분석을 제가 오늘 담당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100만 원이라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 1년 만에 그걸 4번 받았다고 해서 청년들의 인식이나 그 경험 자체가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이겠죠. 아닌가요? 근데 이제 첫해 그 양적 분석 조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모든 거의 상당수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더 광범위한 표본과 실험 집단을 더 추가해서 이제 제가 분석 결과를 저만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엄청난 그 통계 분석을 했는데 그 효과가 사실은 크게 드러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하는 것은 그게 이제 코로나하고 상황이 겹치면서 그걸 방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커졌을 거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아까 제가 논문에서 참고했던 그 기본소득 국민의식 일반 조사에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여기 결론 직전에 보면 노동윤리와 호혜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강구한 노동윤리 때문에 기본소득의 실현에 대해서 저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의견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약간의 실마리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적정 금액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일과 관련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들도 많이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액수가 얼마일 때 당신은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하시겠습니까? 다른 걸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노동윤리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그 설문 결과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이 쉽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소득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일을 어떻게 관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적정 액수는 대략 50만 원까지를 맥시멈으로 보고 그 이상이 되면 노동윤리가 조금 상당히 저하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우려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혜성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좀 난처한 문제이기도 하죠. 철학적으로 좀 뭐 여러 논문들도 있고 저도 그 롤즈 이야기를 하면서 호혜성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경험과 생각 뭐 이 의식들이 조금씩 상호작용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호혜성과 관련된 문제는. 네, 마치겠습니다.
사실 강남 선생님 올려주신 비판점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본소득 준다고 그럼 해결되냐?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정치하게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계속 기본소득, 기본 서비스, 그 다음에 뭐 그린 뉴딜까지 얘기를 했고, 뭐 앞서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기본소득만으로 다 해결될 거라는 환상은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돈이 있냐? 저는 이거는 많이 좀 사람들이 이제 납득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를 받아보면서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원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자라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이 논의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때 말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이 뭐냐? 일의 개념을 왜 우리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 절대 삶의 영역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근로의 성스러운 가치가 뭔지 그분한테 다시 재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패널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먼저 앞서서 최가원 선생님이 발표해주신 거 그 전에 이제 양재진 교수님 발표하셨었을 때, 그때 한참 이제 기사가 막 떴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사 제목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고 부자만,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의도한 바가 있겠죠. 기사가 의도한 바가 있었을 거고, 그럼 딱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럼 부자만 왜라고 나오지 않고 왜 나 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 사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갔는데, 최가원 선생님이 이런 식의 연구를 이제 내주시니까 또 이게 어떻게 제목이 달리고 기사가 나갈지 사실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졌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그 청년 이야기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혹시 계속 강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 댓글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한번 이게 너희들이 뭘 하냐, 이제 기성세대들이고 너희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세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좋은 대학 출신들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아까 청년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가 사실상 들어가 있어야만 앞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훨씬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실 발제였고요. 근데 좀 두 분한테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청년들의 그러면 노동 윤리, 가지고 있는 노동 윤리들을 좀 어떤 식의 다른 것, 여기서는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다고는 했었는데, 다른 혹시 어떤 정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노동 윤리가 좀 약화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거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주체성 혹은 뭐 새로운 그런 경험,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그 노동윤리가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 패키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지금 현재의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왜 상상하지 못하는가, 그게 왜 힘든가, 그걸 상상하려면 노동시간이 줄고, 뭔가 그런 노동시간이 줄어도 내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뭔가 기본적인 물적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소득 비판할 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추동해내는 운동 세력이 없다, 그래서 노동자 중심의 어떤 그런 운동 세력이 없다, 이런 비판들도 한때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할 주체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 있어야 새로운 사회 운동의 주체가 생긴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가 없어서 기본소득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이 있어야만 우리가 뭔가 다른 상상들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경쟁해야 되고 과로해야 되고 일이 없고 생계는 유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연대하고 뭔가 새로운 상상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기본소득이 부분 기본소득으로 시작을 해서 노동 시간을 일부라도 줄이는 걸로 같이 가야만이 새로운 상상이 가능해진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책 패키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주체성 측면에서 보면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기본소득이 깔려줘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또 마이크 잡아도 되나요? 방금 또 생각이 났는데 그 책이 한국에 교수님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까? 불시트 잡스. 열심히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노동 이러면서 노동윤리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을 아까 성스러운 표현 나왔죠. 노동을 신성시하는 이제 그 윤리가 어쨌든 사회의 규범하고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와 제도, 전통과 관련이 있어서 쉽게 한꺼번에 일거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 노동 자체를 사실은 쉽게 생각해서 모든 노동이 다 신성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힘들고 천하고 아니면 홀대받는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노동은 신성한 거고, 그리고 노동윤리를 이야기할 때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자아실현, 자기 존중, 그다음에 일을 통한 정체성, 사회와의 일체감 형성 등등 그런 게 있는데 우아하고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가깝게 다가가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노동 조건도 열악하고 맨날 산재를 당하고 죽어나가는데 그런 노동을 두고 그게 신성하다라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설득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노동윤리를 우리가 좀 전복하고자 한다면 그 노동 자체를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현실과 아주 가깝도록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노동이 과연 우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 노동이고 어떤 노동을 우리가 그 조건을 바꾸어가지고 그런 무의미한 노동이라고 느끼는 그 불시잡이라는 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노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노동윤리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질문 있으신데 강남 선생님 카메라 비춰주세요. 마이크 안 나와요, 선생님. 잘 안 들리는. 나오나요? 네, 예.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뭐 불로소득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5년 동안 토지 불로소득이 지난 5년 동안 2,350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마이너스 토지세 이런 거 해가지고 불로소득 우리도 나눠 갖자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두 분께 질문 한 가지씩. 최강원 선생님께는 최근에 그 설문조사에서 종부세 철폐하고 그 다음에 국토보유세 부과하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뭐 국토보유세 부과는 뭐 반대가 60%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런 식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 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한다면 서정희 선생님께는 특히 청년들이 충분성에서 그렇게 좀 많이 부정적인 좀 그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좀 부족하다, 더 달라 이런 뜻도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책 정도로 200만 원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이 정도라면 그 인터뷰하신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짐작 나시는 대로. 예.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걸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아까 파일이 바뀌었는데. 왜냐면 제 발표라서.
네. 그냥 말씀드리면 그 책임신설 항목 가운데 그때 기본소득 국민의식 일반 조사에서 보면 11번째 그 항목이 모든 토지에 공개념 도입한 토지 보유세 부과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거기 결론과 시사점에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네, 거기 보시면 아래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토지 보유세와 관련된 여론조사 올해 3, 4월에 실시된 조사의 결과입니다. 찬성 의견이 38% 정도고 반대 또는 뭐 모르겠다가 더 많죠. 찬성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온 여론조사 결과하고도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표현을 소개해 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또 전공이 최근에 여론과 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데 일단 프레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질문의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질문 문항 자체도 중요하고 그 맥락 시기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문항 자체의 기술적인 변화도 그 결과에 영향을 주지만 조사 방식, 조사의 기술적인 수단 자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화로 조사하는 것하고 요새는 이제 비대면으로 웹 기반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있고 또 이슈의 민감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고 등등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로 단순하게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100% 그대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물론 연구 결과는 이제 대체로 많이 반영을 하더라 회고적으로 돌아보니 특히 미국에서 그런 연구가 많았는데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해 있고 그리고 정치가들도 사실은 그 정치 시스템이나 제도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이 강하게 요구되는 정치 지형에서는 그 정치 지도자와 정책 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이 어떤 여론을 선도해 나가면서 자신의 정책을 설득해서 여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 영어로는 뭐 머니퓰레이션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직접적으로 그 정책 결과와 대입한다면 정치인이 필요가 없죠. 여론조사만 최근에 여론조사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자주 웹 기반으로 수시로 할 수 있으니 그럼 여론만 조사하면 모든 정책이 다 거기에 따른다 이러면 정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고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형해화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치 고유의 역할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밝힐 때는요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이슈가 굉장히 선명하고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각인될 때 자신의 뚜렷한 견해를 밝힐 수 있고 근데 이제 이슈 자체가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일 때 여론조사를 해서 반대가 설령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에 관심도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았느냐, 사람들이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추진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더 설득하고 정보를 잘 전달하면서 그걸 잘 설명하느냐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여론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정치는 그걸 반영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상호관계를 잘 고민을 하면서 좀 프레임들을 잘 만들어 나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 정책을 추진하는
그 그룹에서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청년한테 더 준다면 일단 그냥 지금 저희 인터뷰한 내용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단 꽁돈이니까 좋다. 그리고 청년이 힘드니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이걸 왜 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걸 주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는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쨌든 정책들이랑 같이 그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왜 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잘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나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제 7분 정도 원래 남았는데 원래 행운의 숫자 7일 때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더 좋아하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요새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밥은 똥이다라는 말인데 진짜 먹는 만큼 싸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의 삶을 경험했느냐가 그 사람이 또 다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인데 아마 20대 10대들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요번에 한국 힙합 신인상 받은 그룹이 호미들이라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미들이라는 그룹 보면은 지금 한 1,200만 뷰에서 2,000만 뷰 정도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고 그 답글만 해도 수만 개가 달릴 정도인데 그 하나의 이야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오직 기도밖에 없었고 가난한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 모가지를 걸겠다. 영웅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난 악당을 숭배하겠다. 날씨 같은 거 안 궁금하다. 난 돈만 쌓으면 된다. 이게 2천만 뷰가 본 청년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다음 사회를 꿈꿀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변화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서정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최강원 선생님이 연구해 주신 게 그런 이제 거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이번 토론회에 되게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화부터 깊고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기본소득 포럼이었고요.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진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어쨌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다음에도 많은 행사로 아마 기본소득 네트워크, 한국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플로어에 함께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네, 저희 기본소득 포럼 지금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